우선 사단법인 장류문화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마 우리 물질이 정신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것은 한국창의 과학과 식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발효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콩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콩을 이용한 한국 전통 장류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장류 문화, 그 다음에 인류 문화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발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제3의 맛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제1의 맛은 소금 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맛은 양념이고 제3의 맛은 결국 발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서히 발효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발효 기능을 한번 보면은, 발효는 사실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경이롭고 창조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장류는 미생물이 만듭니다. 발효 기작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큰 산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효 기술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우리 한식의 기본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첫째는 사실은 미생물이 작용입니다. 미생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균, 곰팡이, 효모가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온도와 수분이 맞고 여기에 농축수산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효소작용에 의해서 어쩔 때는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균체 정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여기 아미노산도 만들고 있고 뭐 풍미물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장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국 발효식품의 출현은 어떻게 되느냐? 그 근원을 보면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마 만주에서 우리는 기마민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류 중심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기원전 몇천 년 전이 있죠. 농경 문화가 됐다. 농경 문화 같은 것은 지금부터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곡류 중심의 음식 문화가 발전을 했고, 여기에 쌀보리 밀들이 다 쓰이고 여기는 끓이는 이 문화가 정착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식기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주식과 부식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식으로는 우리는 채소류를 넓게 이용을 했고 반찬 문화를 이룬 근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곡류의 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찬이 필요했고, 반찬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우리 반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삭힌 문화입니다. 그래서 채소류 및 두류를 발효를 해가지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이런 조미 문화를 형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도 감칠맛을 내는 우리 젓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농축수산물을 이용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발효 제품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곡류 제품, 과실 제품, 채소류 제품, 육류 제품, 유제품, 수산 제품. 우리만큼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 발효식품 식단에서 유치를 한번 보면은 각국 식단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발효식품 섭취량을 보면은 적게 먹는 데 50g, 많이 먹는 데는 한 400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 지금 78억 인구가 있는데 총 섭취 식품의 한 5%에서 40%가 발효식품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에 약 5천 종의 이 발효식품이 지금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의 정도와 관계가 됩니다. 역사와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 산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발효식품이 출현을 했고, 여기 관여 미생물은 곰팡이나 효모나 세균들이 전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원료 저장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는 장유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뭐 젖산균이나 고초균이나 마이크로카카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발효식품 출현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석기 시대부터 1만 년 전까지 여기 아리안족 이전에 이미 이 과잉 생산된 원료들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원전 7,000년 전에 치즈 빵이 제조가 됐고, 대개 한 기원전 3,500년 전에 입수해서 빵 제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에서 한 1200년, 그래서 각지에서 발효유를 생산하고 양조주, 발효채소, 젓갈류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00년에 채소를 이용한 발효식품이 중국에서 기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젓갈은 대개 한 기원전 한 27년에 이런 로마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원 후에 보면은 대개 지금 한 880년 이 절임, 여기 김치가 여기 속하지 않겠냐, 식초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이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신문왕 3년 이게 683년입니다. 이때 드디어 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패백의 장유가 나옵니다. 고구려에서는 젓갈이 식생활에 도입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국시대에 절임 김치나 식초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1907년에서 메치니코프가 발효식품 즉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런 저것을 상을 받았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 미생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 우리 지금 발효식품도 이 기능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별로 장류를 보면은 여기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다 비슷해서 장류 문화권입니다. 세계적으로 장류 문화권이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지금 5가지로 전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비슷한 게 일본과 똑같이 우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했고, 중국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양조간장, 혼합간장, 그래서 단백질, 가스, 분해물, 여기 된장이 여기에 크게 부각이 안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장유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도 이 전시가 많이 되어 있으나마는 동남아 상대국 외주를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중국 메주를 황두라고 해서 소맥을 합친 겁니다. 일본은 대두와 쌀을 이용했고, 한국만이 메주를 만들 때 콩을 이용합니다. 물론 중국 고추장 메주는 쌀을 좀 이용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류 맛이 차이가 나고 메주 형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벽돌형으로 고착이 됐고, 지금도 그것이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기원하고 어떻게 이용되느냐 한번 보죠. 콩의 기원 원산지는 고조선이나 이 고구려 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역까지 전체가 콩의 기원지다. 그리고 한반도 만주 지역이라고 보고, 두만강이 결국 콩의 교역에 관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의 출토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에 이런 게 나왔다고 지금 보는 거죠. 청동기 경기에 회령이나 오동에서 콩이나 팥 기장이 출토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 평양이나 남경 질투에서 나옵니다. 초기 철기 시대 김해나 부원동에서 쌀, 보리, 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 이전에 콩이 재배되고 식생활에 이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가 콩의 원산지임을 증명이 됐고, 이런 것들이 삼국사와 제민일서에도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콩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동의보감에 보면은 위장을 덮게 하고 오래 먹으면 체중이 는다. 그 다음에 성호사설도 보면 곡식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주장으로 삼다면 콩의 힘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콩인가? 곡류 중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대개 한 38%에서 40%, 수분 함량 10% 내외에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거주인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단백질원 없었다면은 지금 아마 후손들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이 무게당 가장 값싼 단백질 자원이고, 단백질에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콩의 단백질과 1:1로 비교를 하면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다 10배 내지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값싼 자원이 콩입니다. 그 다음에 콩에는 그 단백질뿐만 아니고 여기에 레시나 사포닌이나 아이소프라본 같은 거, 페스토, 오리고당이나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콩 관련 제품의 기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추장 굉장히 많이 지금 돼서 학술적으로 증명된 게 체중 감소 효과, 비만이 적어지는 것. 우리는 사람의 비만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유 문화와 관계가 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그 혈행 개선이나 암세포 억제, 청국장도 뭐 혈전 용해능이나 여기 지금 항산화 효과가 있고 암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전통 장유와 산업을 보면은 되게 장유 쪽이, 우리나라는 지금 4대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장유, 김치류, 젓갈류, 식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유는 되게 1조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김치류가 지금 올해 저기 1조 한 2천억, 올해 이게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젓갈류나 뭐 이 식초 같은 거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장유 수출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장유의 지금 수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기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고,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산업 현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영세 장유업체들의 성장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식 제품의 그 경우가 가격 편축이 일어나서 대기업의 경쟁이 상당히 어렵고, 재래식 제품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상당히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매 시장의 약 80%를 대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우수 종균을 이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이 정체가 지금 되고 있고 우리 장유 산업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소비시장 형성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장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질 문명에서 정식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식생활에서 유치는 장은 백미의 으뜸이고, 장이 좋지 않으면은 찬이나 아름다운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찬을 맛있게 마련하기 어렵고, 증고 살림 경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작에서는 장이 없으면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장의 역할을 보면은 음식의 조연인데 없으면 주연이 비서집니다. 전번에 조연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큰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장유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유 없이 한국의 차별화와 독창성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식의 풍부한 풍미부여와 영양 공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가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 한식은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의 기원은 이미 삼국형제기 이래 4대 발효식품으로 정착을 했고, 여기에 장이나 저체류나 해류, 뭐 이런 식초류, 여기 삼국지 다 중국 겁니다. 주서, 수서 이런 게 중국 문헌에 다 나오고 있고,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이 최초입니다. 장유는 여러 장유로 발전을 했고, 간장, 된장, 건장, 시류, 전국장, 초장, 고추장. 여기 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장유 역사를 한번 보면은 삼국지 위지 통일 전에 고구려 장량 기술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신당서, 그 다음에 고려사지, 삼국사기, 이런 구황찬류나 산림경제, 귀합청소나 이런 데에 우리 장유의 설명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들어오면서 장유 생산 방법까지 자세히 쓴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 시대를 보면은 아마 이전에 외정 때 사실은 우리 장유 산업이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동기는 조선시대 이전이고,
그 다음에 고대길에서 조선시대에서 구한말까지가 이때는 상당히 우리 장류가 빛을 보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된 것은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장유가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쓸까 합니다. 정착기를 거쳐서 성장기를 했고 1970년대 우리는 장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업계 정화기를 거쳐서 지금은 우리 장유가 세계화되는 초입에 들어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을 만드는 행사까지도 우리는 다 기록에 나옵니다. 이 사시찬요초에 보면은 1월에 초장, 2월에 합장, 침장 이렇게 딱 나오고 10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매주를 만들고 2월에 침장, 9월에 채소류 직장 이런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당은 길일까지 우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길일은 정묘일이고 신일을 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사찰료 이전에 계승된 것 최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장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장을 만드는 날을 택해서 했습니다. 농가 원령가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안의 욕이란 것은 장 담그는 일이다. 소금을 미리 받아놓고 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과 두부도 맛맛으로 갖추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1용에 보면은 여자들아 내 할 일이 매주 쓸 일 남았구나. 익게 삶고 찌어띄어서 재워두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이게 콩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80여 개 지금 모아진 것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숙맥, 콩과 보리도 구분을 못한다. 살이 판다 안 되는 사람을 숙맥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콩과에 있다. 딴 마음 품은 것. 콩나물 시루 같다. 밀집된 상태. 가뭄에 콩나도 난다. 드물게 보이는 것.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 콩깍지가 끼는 경우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죠. 그래서 우리 속담을 보면은 우리 정신문화에 콩이 얼마큼 많은 기여를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류와 식문화는 어떻게 되느냐? 인류 출현과 사회 변화를 보면 인류의 조상부터 보면은 한 250만 년 전에 이 지구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발효기술을 습도했고 이때 미생물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서 과학기술이 정착하는 이런 계기를 이뤘고 우리 장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렵 채집하면서 우리는 불을 이용한 게 굉장히 큰 인류 역사의 큰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 이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식문화, 조리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인류 문화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이 지금 근대 이 사회가 형성이 됐고 식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식사가 의료화되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현대 문화 사회가 정립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불을 우리 식품에 이용한 것 30만 년 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불은 우리 그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한 3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이걸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직접 이용한 것은 사실 주거 문화 개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래서 타동물을 뭐 퇴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난방, 조명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었고 조리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식품의 범위를 먹는 범위를 넓혔고 소화흡수를 크게 높였습니다. 굉장히 큰 인류사에 소화율을 높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여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나 체력 개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물질적 안정을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식생활 문화가 정착이 됐고 이것이 물질이 아닌 정신영역으로 진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겁니다. 이때 불이용을 시작해서 우리는 사람의 뇌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kg에서 한 2kg. 이 뇌가 커짐에 따라서 정신 문화가 발전했고 모든 물질 문명이 여기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으로 보면은 이게 불의 식품의 이용 쪽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출현했을 때 불의 이용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고 음식은 결국 물질 영역이나 정신 영역 양쪽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원을 탐색하면서
역사 인식을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전통, 우리 지금 저기 장유문화 또 우리 전통을 지키고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교육을 통합니다. 품격을 일단 갖춰라, 남을 배려해라, 정신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 내에서는 생리적 만족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배가 부득하면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서 새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정신문화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문화자산으로 계속 승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음식은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전인자에도 식품이 지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 에피제노믹스라는 분야가 지금 굉장히 큰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 우리 유전인자에 깊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식품 우수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장류는 우리 한식의 뿌리로서 차별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장류를 빼고 난 한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장류 변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류 산업이 국내에서 침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장류문화 협회 같은 데서도 아마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죠? 고맙습니다.